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요즘 매일 이곳에 들려 사연들을 듣는 재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곧 초등학생이 되는 개고생이 아들과 둘이 살아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데요.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우는 순간이 요즘 제 하루에서 유일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무와 남편을 겪고 학을 떼고 이혼을 했거든요. 제 기막힌 사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죠. 저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은 대리였는데 은근히 저에게 대쉬하기 시작해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남편 성격이 꽤나 남자답고 잘 베푸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회사 안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더라고요. 저와는 완전 상반되는 성격이라 점점 끌리기 시작했는지 어느새 남편의 리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슬슬 결혼하는 게 어때? 둘러봐도 나만한 남자 없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내가 말했지?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서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 먼저 보고 싶다고 하시네.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어머니를 뵈러 가자는 거야. 난 아직 결혼할 마음 없어. 요즘 30에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르잖아.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네 나이에 괜찮은 여자는 다 벌써 결혼하고 없어. 무슨 골드미스 같은 소리 따위 너도 믿고 있는 거야? 말이 골드미스지. 말 맞다나 못생기고 나이 먹어서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한심한 여자들이야. 잔말 말고 오빠 믿고 따라와. 나중에 늙어서 혼자 돼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저딴 소리를 했을 때 명치를 팍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찌나 말로 사람을 잘 휘어잡는지 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휘말려서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주말에 시모와 남편이 사는 집에 처음 갔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였는데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친정집에 비해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공기업에서 꾸준히 일하셨고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하지 않게 산 편이었거든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아버지가 일찍 구매를 잘하셔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입지에 있는 곳이고요. 사실 이런 변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처음 와봐서 당황스러웠답니다. 저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작지만 월세도 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아, 오빠는 여기 언제부터 산 거야? 오래됐어? 오빠가 부티나게 보여도 사실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오래 살았어. 이 아파트는 내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너무 좋지? 높아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곰팡이도 없고. 와, 나 진짜 성공했다. 누가 들으면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 온 줄 알겠어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반지하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죠. 지금 생각하니 참 온달공주 납셨네요. 네가 영은이니? 그래, 종수한테 말 많이 들었다. 자, 앉아라. 집이 좋아서 놀랬니? 집이 아주 아담하지만 괜찮지? 구조도 괜찮고 겨울에도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이참에 너네 신혼집을 여기 옆동에 오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기준이 높아서 들어오긴 쉽지가 않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오빠한테 듣기론 기초수급자시라고. 제 주변엔 기초수급자이신 분은 없어서 그게 기준이 높은 건지는 몰랐네요. 너 지금 내가 기초수급자라고 무시하니? 이거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얘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뭐 너네는 얼마나 잘 사는데? 뭐 강남에 아파트라도 있어? 네, 저희 집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진짜야?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우리 영은이 1등 신부감이었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거기가 어딘데? 강남이야? 월세 사는 건 아니고? 생긴 건 그렇게 부티나게는 안 생겼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이 부잣집 아들 같지. 어찌됐든 이렇게 인사까지 왔으니 결혼해라. 상견례도 얼른 잡고. 남편한테 대충 친정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강남 산다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시무가 열받게 말을 하니까 얼떨결에 바보처럼 제 입으로 말을 해버렸죠. 그 얘기를 듣고 남편 눈빛이 번뜩이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고는 더욱 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차이나는 집안이라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친정으로 몇 번을 찾아와서 아버지랑 술을 먹으면서 어찌나 청사진을 그려대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잘했는지 아버지도 결국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랐으니 생활력은 강하겠지. 남자다운 것도 마음에 들고 네가 좋다니까 결혼은 허락해 주마. 그쪽 집안에서 뭐 얼마나 보태줄 수 있겠니? 일단 박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전세금 대줄 테니까 아파트 한번 찾아봐. 저를 위해서 평생 모으신 돈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도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시모가 처음 신혼집에 왔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진짜 지네 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진짜 성공했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다니. 어머머, 이 냉장고에서 지금 정수기 나오는 거야? 장하다 장해. 엄마, 이제 우리도 어깨 쫙 펴고 살 날만 있는 거야. 이참에 엄마도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어차피 여기 방도 2개잖아. 어머, 그럴까? 아들 덕에 나도 한번 서울에 살아볼까? 오빠, 그런 걸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전 당분간 신혼생활은 즐기고 싶어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전세예요. 우리가 산 집 아니라고요. 진짜 집을 살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넌 어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누가 진짜 여기 산대? 해보는 말이지. 나도 네 눈칫밥 먹으면서 살 생각 없다. 애가 어쩜 저렇게 매정해? 남편이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느꼈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찌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왜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시모의 집과 신혼집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결혼한 후로 매주 집에 오라고 전화를 엄청나게 해대는 거예요. 제가 안 받으면 남편한테 해서 기어코 주말에 집에 오게 만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야 좀 늦잠 좀 자고 쉬고 싶은데 3주 연속 시댁에 가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싫은 건 시모가 차려주는 밥상이었어요. 차려주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차리는 거죠. 시모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주 반찬통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온갖 밑반찬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언제 받은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였죠. 밥통에 밥만 하고 반찬들 좀 싹 꺼내서 먹고 싶은 거 덜어서 먹어라. 아주 한식 뷔페가 따로 없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다들 그냥 며느리한테 밥하라고 시키기만 하지. 나처럼 다 준비해놓는 시애미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최고지. 그거 있어? 소세지 볶음. 난 그거 해다 주는 게 제일 좋더라. 내가 항상 다 먹었잖아. 아유, 그럼 그거 오면 우리 아들 먹으라고 먹지도 않고 잘 보관해두지. 얘, 반찬 좀 싹 정리하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싸가라. 어머니, 이거랑 이거는 다 상했어요. 버리는 게 절반이라고요. 다 먹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냉장고에 쌓아두세요? 저희 오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저도 주말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너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이렇게 받아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얘가 그걸 모르네. 요즘 반찬 가게에서 다들 사 먹더만.
난 공짜로 다 이렇게 받아먹는데 얼마나 좋니? 너희들 생각해서 다 싸주려고 받아두는 거지. 잔말 말고 싹 싸가. 넌 싫어해도 우리 아들은 잘 먹으니까. 그래, 다 가져가자.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럼 되잖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모으신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더 웃긴 건 밤에 집에 갈 때가 되면 시모가 저한테 스윽 하고 다가와요. 무슨 맡겨놓은 돈 수금하러 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예, 너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먼저 챙겨주는 법이 없니? 너 일부러 그러니? 네가 직장일 하면서 이거 반찬 다 만든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니? 그 시간에다 돈에다 만드는 정성까지 합하면 그거 무시 못한다. 그런 반찬들 가져가면서 반찬값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매번 남편놈 몰래 저한테 몰래 다가와서 반찬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삥 뜯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반찬값으로 도대체 얼마를 줘야 맞겠어요? 그리고 10만 원 준다고 쳐도 막상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전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진짜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니? 네가 내 정성을 생각해서 알아서 보내는 거지. 아유, 얘는 왜 이렇게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하나 몰라. 이 신랑이를 무려 5년 넘게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신혼 때부터 시작된 이 반찬 전쟁은 제가 이혼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시댁에서 반찬들을 가져오면 다음날에 돈을 계좌로 입금해줘야 했죠. 하루라도 미루면 바로 전화 오거든요. 처음엔 10만 원도 줬다가 20만 원도 줬다가 거기다 남편이 매달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줬거든요. 그것도 다는 제가 못했어요. 거기다 저한테만 따로 비밀처럼 반찬값을 받아간 거죠. 신혼 때는 매주 갔었으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이었네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사다 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캐캐 묵은 반찬 쓰레기 수거해오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니 환장을 노르시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지 엄마 앞에선 반찬 맛있다, 엄마 덕분에 반찬 걱정 없다고 이러던 인간이 막상 집에 가져다 놓으면 안 먹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새로 계란찜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반찬 지가 홀랑 다 먹어요. 저야 당연히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아이가 생긴 뒤로는 아이한테도 절대 안 줬고요. 자식한테 내가 갓 해준 음식 먹이고 싶지 누가 일주일 전에 만든 계란말이 먹이나요? 저는 이 반찬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지금도 반찬 가게 앞에 지나가기도 싫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면 왠지 더 아껴 쓰면서 살 것 같잖아요. 전 남편과 시무를 보면서 그게 전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가난하게 사는 건 아예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선물도 잘 사줬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한테 커피도 잘 사다 주고 주전부리도 잘 사다 준다고 인기 많았거든요. 쥐뿔도 없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했었던 걸까요? 네, 맞아요. 다 빚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남편 앞으로 신용대출이 5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숨기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저한테 걸려서 대판 싸우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큰일을 숨길 수가 있어? 결혼 전에 빚 있다는 걸 다 말했어야지. 도대체 이게 이자가 얼마야? 오빠 진짜 미쳤어? 야, 빚도 다 자산이야. 그거 몰라? 그리고 막말로 이 돈에서 절반이 너 먹이고 입힌 돈이다. 너한테 들어간 돈인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같이 갚아야지. 뭐라고?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심각한 걸 전혀 모르겠어? 어차피 내 이름으로 받은 내 대출이고 내가 다달이 갚고 있는데 네가 뭔 권리로 막말을 해? 아, 냅둬. 내가 다 갚고 이거 배로 돈 벌어서 너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할 거면서. 참나,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오빠 말 진짜 정 떨어지게 한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나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당장 이거 어떻게 상환할 건지 계획표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가 돈 관리 다 했잖아. 오빠가 투자 잘한다고 내 월급도 다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까지 모은 돈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이참에 다 까봐. 안 그럼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까 무서웠는지 지금까지 모은 돈이 든 계좌 확인서를 떼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나마 모은 돈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대출이 있어서 5년 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봤지? 돈 관리는 걱정 말고 내 대출은 내가 총각 시절에 만든 거니까 넌 진짜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내 월급에서 떼서 잘 갚을 테니까 이제 화 좀 풀어봐.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돈 모아야지. 집도 사야 되고. 아, 그럼. 오빠 못 믿어? 걱정 마. 내가 네 노후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남편이 워낙 말빨로 사람을 홀리는 걸 잘하다 보니 그래도 남편이고 우리 아이의 아빠인데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암담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가며 마시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한테 잘 쏘고 언제 그렇게 쇼핑을 하는지 자기 옷이며 가방도 척척 사입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도 지 아들 장난감 하나도 사들고 오지 않았었네요. 시모도 경제 개념을 말아먹은 건 매한가지였는데요. 사실 남편놈이 시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배운 거라고 봐야겠죠. 기초 수급자라면서 얼마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지 매주 새로운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좋은 가방, 좋은 옷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맨날 시장에서 파는 큐빅 잔뜩 박힌 티셔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매일 사는 거예요. 싸다고 저거 사고 이거 사면 하루에 10만 원은 뚝딱인 거죠. 차라리 10만 원짜리 괜찮은 거 하나 사면 그렇게 한심해 보이진 않을 텐데 말이죠. 더 웃긴 건 머리도 이틀에 한 번은 단골 미용실 가서 드라이만 한대요. 저도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몇 달에 한 번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은 드라이만 하고 2만 원씩 내고 온다는 말 듣고 진짜 헉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면 망고 같은 과일도 막 널려 있어요. 어머니, 집에 망고가 많네요? 사신 거예요? 그럼 사지 누가 주니? 혼자 사는데 과일 그거 챙겨 먹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요즘 뭐시게냐? 샤인 머스크? 뭐 그런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건 어디에 파니? 요즘 유행하는 거나 비싼 건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못 먹어본 걸 시모는 잘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같이 마트에 가면 아주 시겁할 때가 많았는데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가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카트에 막 쓸어 담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아기 먹일 유기농 채소 하나 사려고 해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 말이에요. 시모랑 장 보면 돈은 당연히 제가 내잖아요. 한 번에 30-40만 원씩 나오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남편이랑 마트 가면 시모랑 행동이 똑같아요. 지가 먹고 싶은 거나 쓸데없는 걸 카트에 막 던져 담아요. 이거는 너무 비싸. 이걸 왜 사? 아, 먹고 싶으니까 사지. 먹는 거 가지고 서럽게 이러지 좀 마. 이런 거 먹고 살려고 기를 쓰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과자 하나 못 사 먹냐?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슨 과자 하나에 10,000원이냐고. 이러면 또 금방 30만 원 훌쩍이야. 이번 달 카드값 오바라고.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못 쓰고 사냐? 아, 그냥 사. 맨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아, 좀 궁상 좀 떨지 마. 정 떨어져. 매달 받는 정해진 월급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지 점점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 더욱 저의 분노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남편의 대출 사건 이후에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에게 한 푼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카드 내역서도 매달 몰래 확인을 해보곤 했는데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500만 원 되는 돈을 24개월로 긁었더라고요. 지 월급보다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산 건지 이건 무조건 여자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잡기 시작했죠. 당신 도대체 500만 원짜리를 뭘 산 거야? 명품백이라도 샀어? 왜 꿀먹은 벙어리야? 진짜 가방 산 거야? 당신 여자 생겼어? 바람 피는 거냐고.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내 인생에 여자는 오로지 2명이야. 너랑 우리 엄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생신이라 큰 마음 먹고 하나 사드렸어. 뭐라고? 그럼 어머니가 요즘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 진짜 명품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당연히 시장통에서 가짜라도 산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500이나 하는 가방을 살 수가 있어? 막말로 난 100만 원 하는 가방도 하나 안 사줬으면서. 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우리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 그동안 효도해야지. 엄마 개모임의 친구들이 다 명품백 들고 온대. 자식들이 사줬다고 자랑자랑을 해서 엄마가 서럽다고 내 앞에서 우시는데 어떡해 그럼. 아니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사줬다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그게 네가 번다고 다 네 돈이야? 생활비도 내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야말로 시어머니 선물 살 때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나 하고.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말했으면 당장 쌍심 지키고 반대했을 게 뻔한데. 그리고 너 내 카드 내역서 훔쳐보냐? 내가 500 주고 산 건 어떻게 알았어?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남편을 이렇게 못 믿어서 되겠어? 당연히 못 믿지. 이렇게 또 뒤통수를 쳤는데. 앞으로 당신 통장 다 내가 관리할 거야. 당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내놔. 생활비도 여지껏 다 내가 번 돈으로 냈더라. 나한테 통장 다 넘기던지 이혼하던지 선택해. 이번엔 절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못 넘어갈 줄 알아. 절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못 넘기니까 어디 한번 해봐. 남편 놈은 있는 성질을 다 내더니 잽싸게 도망가 버리듯이 집을 나가더군요. 어쩐지 시모가 자꾸 그 가방을 들고 제 앞을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알면 어떤 사달이 날 줄 알고 있으니 차마 자랑은 못하겠고 보여주곤 싶으니 그렇게 알짱알짱 됐던 거죠. 솔직히 시모가 명품을 들고 있다고 해도 그게 진짜로 보였겠어요?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시장 바닥에서 산 건데 당연히 가짜 하나 구해서 샀나 보다 싶었죠. 저는 이렇게 살다간 다 같이 그 집 꼴은 못 면할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얼른 제 아들과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돈 관리를 했으니 추중에 얼마를 쥐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가져오나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옷장에서 양복 주머니 싹 뒤져보니 바로 공인인증서가 든 USB를 찾을 수 있었죠. 뭐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를 거의 안 쓰는 추세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부부 사이에 공인인증서 공유하는 게 엄청난 문제였었거든요. 요즘은 부부끼리 통장도 다 공유하고 공인인증서도 같이 쓴대. 우리도 같이 관리하면 어때? 나도 내 월급 오빠 다 주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매달 보여줘야지. 아 시끄러워. 오빠 못 믿어? 잘 되고 있는 투자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바로 부정 타는 거야. 나처럼 듬직한 남편이 알아서 착착 불려준다는데 지금 나 의심해? 넌 이상한 친구들 말 믿는 게 문제야. 저는 남편이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물어만 봐도 짜증내고 피해서 공유할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진작 개싸움을 해서라도 알아냈었다면 처음부터 남편 놈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가 돈 관리를 했다면
제 피 같은 돈이 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네, 맞아요. 예전에 남편이 5천 정도 모아둔 잔고 내역서를 보여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흠씬 패주고 싶더군요. 남편 통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 그새 더 불어난 대출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쓰고 다녔던 거죠. 지 월급과 제 월급을 다 털어쓰고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쓰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저한테 보여준 잔고 내역서가 거짓이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으니까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마침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는 어쩜 며느리라는 게 안부 전화도 없니? 거기다 이번 주에 내 생일인데 주말에 온다느니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일 챙겨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큰 거 사줬잖아요. 500씩이나 되는 명품백을 받았는데 또 뭐가 필요하신데요? 너 말이 삐딱하다. 비밀로 하자더니 네 남편이 벌써 얘기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이 명품백 안 든 애들이 없다. 내가 늙어가는 마당에 얼마나 주눅이 들고 서러웠는지 말도 못한다. 우리 아들이 큰맘 먹고 지 월급으로 사줬는데 뭘 그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니? 어머니, 막말로 강남에 사는 우리 친정엄마도 10만 원도 안 되는 가방 들고 다니세요. 어머니가 왜 500만 원짜리 가방이 필요하신데요? 가는 데가 동네 시장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진짜로 보지도 않아요. 아유, 그래. 너가 배 아파서 그러는 거 다 안다. 걱정 마. 너 어디 중요한 데 갈 때 내가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까. 그럼 됐지? 그나저나 내 친구들은 생일 때 며느리가 해외여행 패키지를 보내주더라. 부부면야 해외여행 둘이 가면 얼마나 재미지겠니? 난 뭐 혼자니까 그런 거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내가 서러워하는 걸 아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 내 친구들이 내 생일 맞아서 같이 제주도를 가자네.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그럼 친구들이랑 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명품백까지 들킨 마당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친구들한테 비행기 값을 다 내준다고 했거든. 내가 비행기표 끊는 거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좀 끊어줄래? 5명인데 요즘 제주도 그렇게 안 비싸잖아. 제주도 여행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면 진짜 좋겠네요. 그렇지? 그래, 요즘 해외보다 제주도가 더 좋지. 힘들게 뭐하러 멀리 가, 그치? 그럼 좀 부탁한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회사에 연차를 신청했어요.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표까지 일사천리로 끊었죠. 시모 생일 바로 전날에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답니다. 핸드폰 딱 끄고 4일 동안 엄마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떠올려보니 친정엄마와 둘이 여행한 건 처음이더라고요. 바다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엄마와 물장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 먹으며 제대로 힐링을 했네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힘겹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처음부터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엄마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좋다니 반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닌 거 알았으면 됐다. 당장 이혼해. 아빠 엄마가 아직까진 너랑 재민이 먹여 살릴 힘은 있어. 아들을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한 후로 친정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모가 떡 버티고 앉아있더군요. 아이고, 드디어 들어오셨네. 시어미 생일 제대로 물 먹이니까 좋냐? 너 때문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살이 뻗었는지 알아? 당신
전화도 꺼놓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명품백 때문에 지금 시위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생신은 챙겨야지. 어디 갔다 왔냐고. 나? 나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당신 엄마가 제주도 얘기하니까 진짜 가고 싶더라. 우리 엄마 모시고 제주도 다녀왔는데 왜? 뭐 잘못됐어? 뭐? 네 엄마랑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너 나 물 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제주도 비행기표 사놓는다더니 네가 갔다 와? 아들, 너 이렇게 무서운 애랑 계속 살 거야? 난 이런 애 며느리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당장 이혼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엄마 빼놓고 너랑 장모님이랑 가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장모님은 남편도 있고 강남에 집도 있잖아. 네 엄마? 이혼? 그래요. 안 그래도 당장 이혼할 거니까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겠네. 아줌마, 제주도 가고 싶으면 아줌마 아들한테 말하면 되지. 왜 나한테 표를 사놓으라고 난리예요? 그것도 아줌마 친구들 것까지. 아, 빈대 붙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뭐? 아줌마? 빈대?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도 네 돈으로 네 엄마 명품백 사준 게 뭔 잘못이냐면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랑 여행 좀 간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넌 되고 왜 난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대드는 거 보게.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확 달려들더니 제 목덜미를 잡고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팍 밀쳐버리니까 시모가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악소리를 내며 시모 얼굴을 손가락으로 마구 밀며 저항했는데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머리가죽 벗겨지는 줄 알았네요. 남편놈은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이죽거리고 있는데 진짜 주먹으로 입을 마구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와 여행 내내 아들을 맡겼던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와 같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친정아버지가 천둥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시모를 세게 밀쳐버렸어요. 시모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친정엄마는 못 볼 꼴을 보일까 얼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우리 딸 등에 빨대 꼽고 산 벌레 같은 인간들이 이젠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까지 해? 너희들은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변호사한테 폭행죄까지 같이 물으라고 할 거야. 내 재산 다 걸어서라도 무조건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각오해. 아니,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처음부터 보지도 않으시고 무슨 폭행죄며 감옥이며 말씀 참 심하게 하시네요. 얘가 먼저 우리 어머니를 밀쳤다고요. 그래, 경찰이 누구 말을 믿을진 증거를 보면 알겠지. 저 화병 잘 봐봐. 반짝거리는 거 안 보여? 내가 꽤 오래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그래서 꽤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잡았어. 네가 사채업자들한테 시간 좀 달라고 굽신거리면서 통장에 돈 한 푼 없다고 술술 잘 말하던데? 제 말을 듣더니 허풍 심하고 자신만만하던 남편놈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등신처럼 너한테 빨대 꼽혀서 살아줄 줄 알았니? 넌 결혼 생활 내내 내 돈 다 털어먹고 통장 잔고도 조작해서 보여줬지?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건지 알아? 그거 사문서 위조야.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쓰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어쩌지? 내일 네 회사로 이혼 소장 플러스 알파로 계속 밀어닥칠 테니까 각오해도. 아, 오늘 니네 엄마가 한 건 더 했네. 폭행죄. 아니 여보,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해. 문서 위조라니. 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 없는 거 알면 당신 놀랄까봐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봐줘. 응? 역시 사기꾼답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네? 그래 맞아. 너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 그렇게 설렁설렁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응 하고 받아줄 것 같아?
좁아터진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거 구제해주니까 진짜 네가 잘난 거 같아? 니네 엄마랑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당장. 참나, 말이 심하네. 이혼하는 마당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 네가 나가야지. 여긴 법적으로 엄연히 같이 대출이자 내가면서 산 집인데 당연히 반반 갈라야지. 왜 내가 나가? 네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네가 나가. 저는 집 얘기에 금세 휙 태도가 바뀌는 남편놈을 보니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놈을 믿고 여지껏 결혼 생활을 한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그 나이 먹도록 경제관념이 그렇게 없는 것도 참 신기하다. 너 등기부등본 같은 건 떼본 적이나 있니? 내가 알려줬으니까 한번 떼봐. 여기 전세계약자 이름이 누구로 돼 있는지, 그리고 돈 펑펑 쓰느라고 신경도 안 썼겠지만 너 여기 전세이자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뭐? 이자는 네가 내던 거 아니었어? 저런 개념 없는 놈 허풍 떠는 것만 보고 금쪽 같은 우리 딸을 내줬다니. 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그동안 대출이자는 당연히 안 냈겠지. 내가 전세금 다 대줬으니까. 남편이란 작자는 친정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듯이 한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이 집엔 네가 10원 한 장 기여한 게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넌 그냥 지금 니네 엄마랑 나가면 돼. 당장 나가. 그때 시모가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우리 애가 아버지 없이 커서 잘 배우질 못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 마누라랑 새끼를 끔찍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제가 절대 용돈도 안 받고 1,000원 한 장 우리 며느리한테 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말려주세요. 왜요? 이혼하면 이 집 처분하고 몇 억은 굴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남들 사는 반이라도 살았죠. 다시 아들이랑 그 잘난 10평짜리 임대아파트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되바라진 저는 이만 빠져줄 테니까. 친정아버지가 엎드린 시모를 질질 끌어 복도 밖까지 밀어버렸어요. 남편놈은 혼이 나갔는지 제가 밀어대니까 스스로 밖으로 걸어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내쫓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죠. 사실 집주인이 친정아버지의 친구분이셔서 금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도 다 돌려받고 그 집을 처분했고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시작했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전 남편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놈이 저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 금액만큼 위자료까지 인정받았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인걸요. 매달 50만 원으로 책정된 양육비도 제대로 줄까 말까 했답니다. 전 그깟 돈보다는 다시는 시모와 전 남편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그간의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매달 그 돈 받으려고 그 인간한테 연락하는 것보단 그 인간 상종 안 하고 제가 그 돈 벌고 말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들과 둘이 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놈과 시모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 돈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동안 그 인간들이 얼마나 돈을 물쓰듯 써댔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며 위자료며 한 푼 받은 것도 없지만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재민이 어머님, 오늘 재민이 아버지란 분이 재민이 데리고 가신다고 오셔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절대 재민이 보내시면 안 돼요? 저는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불이 나게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유치원 문 앞에서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이 문틈 사이로 안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떨어져? 여긴 왜 온 거야?
애 양육비도 안 보낸 주제에 무슨 염치로? 여보,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가 부부로 산 인연이 있는데 당신밖에 날 구해줄 사람이 없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잘린 지는 오래고 집까지 와서 맨날 죽치고 있잖아. 어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난 그놈들한테 쫓기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거동도 못 하시는데 제발 당신이 좀 가서 봐주면 안 될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반찬 갖다 주는 복지과 직원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네 엄마나 네가 동사무소 가서 간병이니 뭐니 벌써 신청 다 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언제는 그런 거 신청 안 하는 게 바보라며? 어디서 불쌍한 척은?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러 또 애 유치원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한 번만 더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재민이랑 우리 어머니 만나러 와줘. 재민이 눈에 밟혀서 어머니가 맨날 눈물바람이셔. 난 당신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이 화상아, 말 좀 알아들어라. 그런 거짓말 침도 안 바르고 할 거면 양육비나 한번 보내고 하던가. 당장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 무서웠던 건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 정신없는 건지 그 후로 전 남편을 보는 일은 없었답니다. 앞으로도 제발 다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과 함께했던 약 10여 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암흑기였고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인간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시달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이혼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놓아야 할 순간에 그게 낭떠러지처럼 보일지라도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것도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옥불 앞에서 무사히 살아나왔으니 저는 당분간은 아이와 재밌게 살아가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도 참 오랜만이라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만약 지금 놓아야 할 순간인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처럼 과감하게 행동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적처럼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연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보면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 하나 있는 30대 지방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제 이혼 스토리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신의 한 수였다고 할 만큼 절묘한 타이밍이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기에 더 잘 맞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중 하나가 양가 아버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집안에 소개할 때는 마음이 덜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친정 어머님은 남편이 박봉에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단 한 가지,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탓에 일하며 어린 저를 키워야 했던 친정엄마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꼭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주식 같은 건 모르는 터라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자가로 구입했습니다. 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우리는 조금 힘들겠지만 5년 안에 빚을 갚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집에 들어갈 벽지, 바닥재, 싱크대며 인테리어를 고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상화폐에 빠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야 할 날짜에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시 남편 명의의 다른 은행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월급이 들어왔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갔던데 혹시 뭐 쓸 데 있는 거야? 일단 급해서 내 돈으로 넣어두긴 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거? 사실 이번 월급으로 비트코인 샀거든. 요새 다들 하잖아. 직원이 하고 있길래 나도 한번 투자해봤어. 뭐?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당신 제대로 알고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야? 생각보다 위험해. 남들 한다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괜찮아. 가상화폐는 넣어두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이번에 좋은 정보가 들어왔거든. 다음 달 정도쯤에는 거의 20%는 오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그걸로 여행이나 갈까? 여행? 자기야,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지금 넣은 건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 빼. 그냥 우리 돈만 벌어서도 살 만큼은 살아. 지금까지도 괜찮았잖아. 그리고 자기 우리 엄마랑 약속했잖아. 주식 같은 건 안 하기로.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 주식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다들 해.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박봉,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봐야 돈 버는 족족 나갈 뿐이잖아. 이런 수단이 아니면 우리는 늙어서도 이렇게 살고 있겠지. 우리 아이와 당신을 위해서도 나는 돈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심하게 하는 편도 아니고.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나 좀 벌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한 거지. 주식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거 나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정직하게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주식 좋지. 자기가 그만큼 주식을 잘 안다면. 그런데 주식도 아닌 가상화폐야. 전문가들도 위험하다고 하는 걸 굳이 당신이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중요한 건 주식이냐 비트코인이냐 그게 아니야. 나는 주식이 싫어. 우리 엄마도 싫어하고. 결혼할 때 자기는 약속까지 했고. 제 행동이 과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표정이 나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필사적이었어요. 물론 용돈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다면 저도 그냥 눈 감아줬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한 달에 월급 전체를 거기에 들이붓는다는 건 그 맛을 보고 중독이 시작됐다는 거와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그 사람은 몰라주더라고요. 자기야, 이러면 우리만 뒤떨어져. 다들 영끌에서 비트코인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야. 나처럼 월급 얼마 못 버는 사람도 충분히 대박칠 가능성 있다니까. 정신 차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리고 내가 싫다잖아. 나는 그렇게 돈 버는 거 싫어. 솔직한 말로 10,000원짜리 한 장도 주식에 쓰고 싶지는 않아. 그냥 일한 만큼 돈 벌면 우리도 괜찮게 살 수 있어. 일한 만큼 돈 벌면 나가는 게 반이야. 그리고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애를 위해서라도 더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고 이렇게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 가상화폐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쉽게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정직하게 번 돈은 거짓말을 안 해. 그치만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달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늪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자기는 몰라. 돈이 사람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우리 친정집에서 있었던 일 내가 이야기해줬잖아. 그걸 듣고도 투자를 하고 싶어? 나하고 장인어른하고는 다르지. 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니까. 그리고 가상화폐는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로 떨어지거나 망할 일은 없어. 바보야? 그런 정보가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부자지. 그런 거 다 사기꾼이라고. 자기는 뉴스도 안 봐? 그리고 가상화폐만큼 애매모호한 것도 없어. 전문가들이 바보니? 그 사람들 경고는 안 봐? 나는 지금 코인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월급까지 넣는 거고.
난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그냥 당신이 월급을 모조리 코인에 넣는 게 싫은 거라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됐어. 자기랑 이야기하는 게 벽이랑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쯤 하자. 대출금은 내가 엄마한테 빌려서라도 넣을 테니까. 코인이 잘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왜 돈을 빌려? 코인 잘 됐다며? 그럼 코인 팔아. 그거 팔아서 대출금 당장 넣어놔. 시모에게 돈을 빌리려는 정신나간 남편의 행동에 저는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궁시렁거리는 남편은 팔고 싶지 않은지 머뭇거리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난데 돈 좀 빌려줘. 미쳤어, 진짜? 저는 얼른 남편 폰을 빼앗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별일 아니니까 끊으셔도 돼요. 야, 폰 뺏어가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 흐름 좋아서 당장 못 뺀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생각이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차분히 이야기 좀 해봐라. 왜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결국 시모의 물음에 저는 남편이 벌인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남편을 말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지만 남자라면 주식도 할 수 있지. 안 그래? 다 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니? 네가 이해해. 그렇다고 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어머님, 큰 돈 작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쏟아붓는다고요.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무슨 일이든 미천이 있어야 하잖니. 그거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무조건 남편 탓만 하지 말고 너도 잘 알아봐. 어머님, 주식은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엄마랑 이이랑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에 손을 대다뇨. 그래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일로 이혼하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말하려고 했는데 사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떡하니? 결혼 전에도 난리더니 아주 남편을 잡겠다 잡겠어. 그리고 네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주식으로 큰 돈 날릴 사람처럼 보이니? 작은 돈으로 용돈벌이나 하려는 거겠지.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잠자코 들었어요. 우리 부부의 일에 시모까지 끼이면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시모는 결국 남편의 계좌로 돈을 붙여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남편은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놈의 머리털을 쥐어 뜯어서라도 코인을 말리고 싶었던 저는 친정엄마를 무언투수로 부르기로 했어요. 엄마, 김서방이 비트코인 투자한대. 어떻게 좀 말려봐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CR도 안 먹혀. 이번 달은 월급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 아이고, 김서방 바꿔봐라. 내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남편은 제 전화에 기겁을 하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남편의 생각을 돌리고 싶었기에 전화를 건넸어요. 결국 받지 않으려던 남편이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죠. 장모님. 애 엄마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식 아니고 가상화폐라는 건데. 구구절절 핑계를 대려는 남편의 말을 친정엄마가 가로막았어요. 김서방, 주식은 절대로 시작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사위인 자네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 딸애가 주식으로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월급을 다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세. 그러니 제발 그만하게. 그렇지만 지금 수익률도 엄청 잘 나오고 있고 잘 성공하면 저희도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는 그만. 자네 이런 모습이 무서운 거야. 한 방에 크게 벌어? 그렇다면 한 방에 크게 잃는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수익률이 좋다니 지금 당장 돈 넣은 거 다 빼게. 그리고 다시는 투자할 생각하지도 말고. 예, 장모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지 그만두겠다 대답은 잘하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 남편은 제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을 왜 장모님한테 한 거야? 장모님이 날 뭘로 알겠어? 약속이나 깨는 놈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아냐? 지금 약속이나 깨는 사람이 됐잖아. 월급을 어떻게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나 육휴 중이라 월급도 반으로 줄었어. 이 와중에 생활비까지 줄어들면 쌀밥만 먹고 살래? 어? 우리 애를 좀 봐. 잘 먹고 잘 놀아야 할 이 시기에 돈 없어서 굶으면 보기 좋니? 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차피 이유식 기간 동안에 뭐 그리 많이 먹는 것도 아니구만. 이제 1살도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해? 지금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있으면 돈 더 벌 수 있다니까? 말이 안 통하네. 돈을 더 벌지 더 잃을지 어떻게 알아? 네가 신이니? 뭐라도 돼? 됐고, 이렇게 돈 벌어서 쓸데없는 일에 쓸 거면 내가 복귀해서 돈 벌게. 자기는 육아휴직 쓰고 집에서 애나 봐. 육아휴직 쓰면 월급 팍 줄거든? 월급 줄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벌면 내가 알아서 생활비 꾸리면 되는데 자기가 돈 벌면 생활비는커녕 대출금까지 비트코인에 다 투자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비 관리할 거니까 자기 육아휴직 급여 통장은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줘. 지금처럼 그냥 생활비만 넣을게. 대신 나머지 돈으로 나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막는 게 말이 돼? 누가 뭘 막아? 생활비 통장으로 사고 싶은 거 사. 대신 현금 출금이나 송금은 안 돼. 그런 내역 있으면 당장 생활비 통장도 못 쓰게 막아버릴 거니까. 대출금 갚아야지. 그거 못 갚으면 우리 큰일 나. 결국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기로 하고 생활비 통장을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한동안은 육아로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반성을 한 건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통장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한번 돈에 맛을 들인 남편놈이 다시 코인을 찾을까봐 매의 눈으로 남편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3달 정도 뒤부터 남편은 경조사비를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 결혼식, 그 다음은 돌잔치, 장례식 등등 갑자기 밀어닥치듯 경조사가 줄줄이 있더라고요. 경조사비야 저희도 다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아낌없이 내어주었는데 이게 여러 건이 되니까 약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혀서 그 사람 스마트폰을 망가뜨리게 했지 뭐니. 내가 목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물어보니까 신형폰이라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네? 무슨 폰이 그렇게 비싸요? 혹시 사기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진 건데요? 아니야. 폰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넘어져서 좀 다쳐서 병원도 가야 한대. 그래서 돈을 많이 부르네. 좀 해주면 안 되니?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저는 시모의 말에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어 일단 돈을 먼저 붙여주었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모가 다친 게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애를 씻기러 들어가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남편 폰이 울리더라고요. 대출금 상환 문자가 왔는데 발신인 번호가 제가 아는 은행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대출금이 나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대출금인지 몰라서 했는데 곧 그 문자에 제 머릿속이 분노로 가득 찼어요. 몰래 받은 대출금. 그 대출금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가상화폐를 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욕실 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불러냈어요. 야, 당장 나와봐. 갑자기 또 왜 이래?
야라니. 집에서 애 보느라 고생하는 남편한테 야가 뭐야? 그리고 애가 놀라 당신 목소리에. 됐고, 이 문자 뭔데? 대출금 상환 문자.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제2금융권인데 이 돈 어디로 갔어? 생활비 통장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 뭐 하는데 빌린 돈인데? 뭐? 이거 그게.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툴게도 제가 그 문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돈 어디다가 썼어? 바른 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나 진짜 당신 금융기록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그때는 이렇게 안 넘어갈 테니까. 설마 또 코인은 아니지? 추궁하는 제 말에 남편의 눈이 제 얼굴을 피하더군요. 딱 보니 감이 왔어요. 가상화폐에 또 넣었구나 싶었죠. 너 비트코인을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거야? 조용하다 했더니 뒤에서 아주 호박씨를 깠네. 나랑 엄마 속이고 또다시 손을 댔어? 그래, 대출금이 총 얼마야? 그게 얼마 안 돼. 진짜로 코인 잘 되면 곧 다 갚을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빌렸냐고. 5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이랑 차 담보 대출이랑. 뭐? 5천?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 코인이라는 도박에 완전히 맛이 갔네. 말해봐. 비트코인 망했지? 네가 코인이 잘 됐으면 돈을 빌릴 턱이 없어. 뭐가 지금 안 풀리니까 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수익률이 좋았는데 요새 좀 나빠지고. 근데 그게 원래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라 좀 놔두면 또 오를 거야.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 자기가 어떻게 아는데. 수익이 안 오르면 거기서 멈추면 될 일이지. 왜 돈을 빌려서까지 코인을 해? 내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 년이야? 아니면 이 상황에도 돈을 빌리는 네가 이상한 놈이야, 어? 대답 좀 해봐. 자기야, 제발 진정해. 이거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정보라서 절대 오를 거야. 이번에 수익률이 진짜 대단하다더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 코치해주는 사람이 좀만 버티면 된다고 했거든. 아니, 난 못해. 그리고 너한테 코치해준다는 사람들이며 확실한 정보들이며 설마 카톡 주식 리딩방 뭐 이런 데서 얻는 거야? 설마 거기에다가도 돈 낸 건 아니지? 정보를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 그 정도 확실한 정보면 돈을 좀 내서라도 받아야지. 그 사람들 수익률 보면 당신도 놀랄 거야. 진짜 소액으로 지금 거의 억대 돈을 벌었는데 다들 통장으로 증명하고 난리라니까.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결국 저는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정신 안 차릴래?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했지. 소액으로 억대 돈을 벌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받아낸 돈이라고. 네가 바보야? 등신이야? 어떻게 그런 사기꾼들한테 낚여서 몰래 대출까지 받냐고. 사기꾼 아니라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다 돈 벌었어. 다들 통장 증명하고 난리 났다니까. 그거 다 바람잡이들이잖아. 됐어. 다 됐으니까 마지막 경고야. 다 제자리로 돌려놔. 나는 일단 지금 너한테 실망했고 네가 코인 중독이라고 생각해. 이 결혼 생활을 잘해나갈 자신이 없어졌으니까 네가 결단 내려. 이거 다 제자리로 돌리고 원래 살던 것처럼 우리끼리 소박하게 살 건지 아니면 처자식 담보로 대박 노리면서 한탕주의 할 건지.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남편의 고집이 느껴져서 저는 실망과 함께 체념할 마음을 안게 됐어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우리 부부의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출까지 해서 코인을 한다는 걸 알면 시모가 말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라면 말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그 생각 자체가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만요. 어머님,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 사람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예? 그게 왜 잘못된 거니?
나는 도리어 네가 더 이해가 안 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 가족 잘 되라고 남편이 하는 일인데 너는 아내가 돼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는 일마다 망치고 있으면 어떡해? 대출 받아서 코인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대로 벌고 있고 원금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주식이나 투자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하는 건 중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남의 돈, 공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세요? 다들 그렇게 벌고 있잖니. 그리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겠지. 내가 해보니까 그게 도박이 아니라 건전한 주식이던데. 설마 어머님도 코인 하시는 거예요? 그래, 권유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쏠쏠하더구나. 너희가 나한테 주는 용돈보다 더 벌어. 빼지 않고 계속 넣어놓고 있는 중이야. 이런 좋은 걸 넌 왜 안 하고 남편 탓만 하는 거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모의 말에 불현듯 그때의 전화가 떠올랐어요.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돈을 달라고 했던 시모. 그게 설마 거짓말이라면 혹시 저번에 사고 나서 돈 받아가신 것도 코인에 넣으신 건 아니죠? 지금 와서 숨길 것도 없지. 그래, 그 돈도 코인에 넣었어. 네가 돈을 틀어쥐고 안 주니까 좋은 시기 다 놓쳐버렸지 않니? 그 돈 어차피 곧 다 벌 거야. 내가 2배로 돌려줄 테니 걱정 말거라. 미쳤어. 둘 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중독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혹시라도 이 사람 말 듣고 시작하신 거면 제발 다 정리하세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요. 왜 다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시모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지만 가상화폐에 미친 두 사람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만해. 우리가 하고 싶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나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솔직한 말로 우리가 너한테 무슨 피해를 그렇게 줬는데 대출금 못 갚은 거? 그거 엄마한테 빌려서 넣었고 지금 내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도 다 당신한테 들어가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갈라서면 될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그 말을 네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하자 이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네. 이혼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집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만 넘겨. 딱 봐도 남편 놈에게 돈이라고는 없을 게 분명하고 가진 게 없으니 위자료도 뭐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고민하던 저는 일단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집의 대출 상환금 중에 반은 내가 낸 것이기도 했고 집에 정이 들었기에 팔아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출금 상환 능력도 없는 남편놈이 갑자기 안 된다지 뭐예요?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쏘아댔습니다. 뭐? 집? 그건 좀 곤란한데. 당신한테 집 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없잖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당신 그 집 갖고 가서 대출금 매달 낼 자신 있어? 지금도 월급을 코인에 다 갖다 바치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는. 어차피 팔면 대출금 빼고 나머지는 건질 수 있잖아. 설마 당신 그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상환된 대출금에 내 돈도 반은 들어가 있고 그거 아니라도 이 이혼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당신 코인 중독이야. 와이프 모르게 대출받아서 그것도 여러 건을 반복해서 대출받아서 돈 생길 때마다 가상화폐 한 거 명백하게 당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중독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지. 왜 사람을 계속 중독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래야 네가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꿈 깨.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못 줘.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 머릿속에 꽃받친 거겠지? 그 쓸모없는 머리는 단순한 계산도 못하는 거야? 이런 가상화폐 중독은 친권과 양육권도 못 가져가. 합의가 아니라 소송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 자신 있고
소송으로 가면 내가 받을 돈 더 많아질 거 예상하니까. 그래도 안 돼. 그 집 놔두면 집값 더 올라갈 건데. 그래? 그러면 네가 돈으로 해결 보면 되겠네.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타령이야? 비트코인 팔면 되잖아. 좀 벌었다며. 그러니까 코인을 팔아서 나한테 위자료를 주면 되지. 그것도 재산은 재산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놔뒀다가 가격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팔 거야. 그러면 무슨 돈으로 나한테 위자료 줄 건데? 퇴직금이라도 중간 정산할 거야? 퇴직금 이야기에 신호가 갑자기 우리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예, 집은 언제 팔릴지 몰라.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팔아봐야 은행 대출 다시 돌려주고 나면 얼마 안 될 건데 그냥 집 줘버리고 합의 이혼해. 그게 속 편하겠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지 새끼 지 손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돈. 이미 이때는 있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퇴직금에 눈을 빛내는 두 사람을 보아하니 그거 빼서 코인 투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하게 된 저는 이후 절차에 따라 집을 제 명의로 바꾸었어요. 대출금에 압박이 있었지만 그건 생각해둔 바가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명의 변경한 당일 저는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시모집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하냐고 역정을 냈지만 저는 두 사람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 모아서 코인에 투자하는 남편과 시모가 뭐가 좋다고 옆에 더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남편부터 쫓아낸 저는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친정엄마가 살던 작은 빌라를 팔고 그 돈으로 저희 집 대출금을 상환했죠. 그리고 매달 내던 제 대출금은 매달 친정엄마 용돈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이가 보고 싶다나 뭐라나. 이혼하자며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우리 딸 이름 한자도 꺼내지 않더니 갑작스레 딸이 보고 싶다는 말이 믿음이 갈 리가 없잖아요. 딸이 보고 싶다는 가짜는 핑계 같은 거 대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이야기는 들어줄게.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그 이야기는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나도 시어머니까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두말하는 건 아니지? 나는 이미 생각 끝났어. 너무 냉정하게 끊지 말고 잘 생각해봐. 애한테는 아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한테 당신이 너무 필요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다 줄 돈이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물론 돈도 지금 없기는 해. 그래도 그것만으로 이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건 아니라고. 2번 다시 가상화폐는 안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줘. 당신 돈이 왜 없어? 집 대출금 상환액만 해도 100만 원 남짓이야. 그거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게다가 퇴직금도 있잖아. 그거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끝이지. 그 꼴을 보니 그 돈도 다 가상화폐에 넣었겠네? 그게... 쭈뼛거리며 불쌍한 표정을 짓는 남편 놈을 보니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집어릇게 못 준다고 결국은 가상화폐에 다시 털어넣은 것 같았어요. 진짜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수가 없었어. 내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갑자기 유의 종목이 돼서 결국은 하나도 못 건졌다 그거지?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사기꾼들 손에 놀아나지 말라고 했지. 됐어. 더 이상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싫다.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매몰찬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 모습이 처량하고 딱한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게 내가 말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결국은 이런 사달을 만들고서는 이제와 후회한답시고 나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다니 뻔뻔한 것에도 정도가 있어야죠. 여보, 제발 나 딱 한 번만 살려줘.
빚도 빚이지만 생활이 안 되고 있어.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미안한데 절대 안 돼. 나는 이미 당신하고 연 끊기로 결정했어.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왜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당신이 싼 똥 치우려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해? 나도 내 인생, 내 행복 찾아가며 살 거야. 지금 당신한테 뭐가 있어? 빚뿐이잖아. 제발, 나 진짜 이번에는 잘할 거라니까? 절대로 손 안 댈 거라고 맹세해.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난 솔직히 당신이 여기 와서 이 난리치는 거 이해가 안 가. 당신 지금 사는 집도 시어머니 거고 집안일도 어머니가 다 해주실 거 아냐. 너는 돈만 벌어서 지금 대출금 다 갚으면 되는 거고 뭐가 문제야? 사실 엄마도 내가 들어갔던 리딩방에서 준 정보로 투자했거든. 그리고 엄마 집도 담보로 대출까지 빌렸더라고. 근데 이건 정말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엄마가 그 정보에 혹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 봐. 주식 같은 거에 중독되면 도박 중독이랑 똑같다고. 내가 뭘 했어? 친절하게 그거 사기꾼이고 그런 대박 정보 같은 거 없다고 했을 때 알아서 거기서 기어 나왔어야지. 그저 한탕할 생각에 붙잡고 있으니 휴지 쪼가리 돼서 쪽박 찼잖아. 퇴직금은? 설마 당신 퇴직금도 거기 넣은 건 아니지? 퇴직금도 넣었어. 그치만 진짜로 다음번에는 안 그럴 자신 있어. 그때 상한가에 제대로 팔기만 했어도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너한테는 내가 입 밖으로 내는 말도 아까워. 다음번? 다음번에도 또 할 거면서 나한테는 다시는 손 안 댈 거라고? 에라이 나쁜 새끼야. 그래놓고 우리 아이 생각하라고? 아주 지랄을 해라, 어? 당신은 반성 같은 거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난리야. 아니야. 진짜로 마음 고쳐먹었다니까. 엄마랑 나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공과금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살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당신 꼴도 보기 싫대. 엄마 충고도 무시하고 이런 짓을 벌인 주제에. 그래, 가상화폐 할 때는 우리 엄마 생각이나 했겠니? 아쉬우니까 와서 이러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경고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돈 빌리러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양육비 한 번이라도 못 받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낼 거니까. 양육비 소리에 그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럴 입장이나 돼요? 저도 엄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내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충고해주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투잡을 뛰면서 돈 마련하던지 해. 그렇게 하면 양육비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저의 친절한 해결 방법에도 그놈은 힘들게 돈 벌 생각은 없는지 입을 삐죽하게 내밀고는 시무룩한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책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저놈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고 저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개운함이란 잘못했으면 그놈의 부채를 저도 같이 떠안을 뻔했잖아요.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 뒤로 들려온 소식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시모의 집에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새벽에 배송 알바를 하러 다니는 남편을 자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와 남편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는지 매번 싸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려온다고 이웃에 사는 분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이 네가 하는 말을 들어서 망했다라고. 둘 다 똑같죠 뭐.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어린이날에 아이와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 시모를 마주치게 됐어요. 어머, 다은이 아니니? 할머니야. 잘 지냈어? 많이 컸구나. 아는 척하며 딸아이에게 다가오자 딸이 무서운지 친정엄마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런 아이를 보호하듯 뒤로 보냈어요. 전 시모의 몰골은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항상 멋쟁이처럼 꾸미고 다니던 옷이며 머리며 전부 어딜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시골 할머니가 다 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겠니? 네가 남편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나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잖니. 이 나이에 일하고 다니는 노인이 어디 있어? 너 재결합하자고 찾아간 남편 무시했다며. 그러는 거 아니다. 걔도 엄연히 다은이 아빠야.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아빠한테서 애를 떼어놔? 냉정하기도 하지. 그런 엄마 밑에서 클 내 손주가 걱정이 돼서 요새는 밤에 잠도 안 온단다. 네, 저 냉정해요.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버린 거죠.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건 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엄마가 주식에 중독된 아빠를 네 아빠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다은이가 아빠처럼 주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서 애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다은이 아빠랑 다은이 할머님이시죠. 아빠면 아빠답게, 할머니면 할머니답게 지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꾼한테 놀아나서는 나쁜 사람들? 너 지금 날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거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러? 그것도 손녀 보는 앞에서. 아니라고 말 못하시잖아요. 똑같이 사기꾼한테 놀아나셨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은 아니었어.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춘 거지. 그러지 말고 사실 우리도 이미 가상화폐는 다 접었어. 그러니까 애 아빠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니? 애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니. 글쎄, 나쁜 아빠는 필요 없다니까요. 재결합 같은 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상화폐 다 접었다는 말 저는 안 믿어요. 그게 얼마나 끊기 힘든 중독인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한테 시작하지도 말라고 한 거고요. 제 말에 전시무는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싫은 것도 사실이고 두 사람이 아직 가상화폐를 하는 것도 사실일 테니. 그게 아니었으면 제 말에 반박하셨겠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저희가 집까지는 모셔다 드릴게요. 집은 이제 여기 없어. 집 옮겼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결국 원룸에 월세 주고 들어가서 지내고 있어. 망할 놈의 새끼. 왜 나한테 가상화폐 같은 걸 알려줘서는 이런 꼴을 보게 만들어? 아들이 아니라 왼수지. 나는 정말로 조금만 할 생각이었는데 무조건 뜬다고 돈 박박 긁어 넣으라고 해서 집 담보 대출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나쁜 놈. 시무는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른 건지 전 남편의 욕을 마구 해댔어요. 그렇겠죠. 아들이 권해서 시작했고 아들 때문에 망했으니 욕할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선택은 자기가 한 거 아닌가요? 자기도 크게 벌고 싶어서 선택했으면서 누굴 탓하는 건지.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 욕할 거 뭐 있어요?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망종이구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부모가 돼서는 같이 나란히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해요? 나랑 내 딸한테 융통성 없네 뭐네 말할 때는 이런 결과는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그 집 아들이랑 우리 딸은 인연 끊었으니까 재수없게 두 번 다시 재결합이니 뭐니 말도 꺼내지 마요. 제 딸 신세 망치게 할 일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결합이니 뭐니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 가시오. 친정엄마의 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전시무가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참 딱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 욕할 때는 진짜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로 때려줘서 속이 좀 풀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도 화가 나서 내뱉긴 했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전 남편이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저한테 재결합이니 뭐니 그런 말 못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꼴을 다 당하면서 후회하며 살았겠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혼하면 제가 힘들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 전보다는 더 잘 살고 있어요. 친정 엄마한테 애기 맡기고 일하는 것도 이제는 더 편하고요. 덕분인지 승진도 하고 솔직히 지금 돈에 쪼들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내 아이를 위한 양육비는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어요. 내 아이 앞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받아내는 게 맞는 일이죠. 전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는 매달 들쭉날쭉이지만 일단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그나마 완전 탕진은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한시름 놓죠. 제가 이혼 과정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대출금을 떠안고 집을 받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돈을 받아오지 않아서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집값도 조금 올랐고 친정엄마 덕분에 대출금도 사라져서 실보단 득이 더 많거든요.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의 망한 꼴을 보니 제가 그때 빨리 탈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저까지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연글을 쓰다 보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